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시간 가까운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특검 사무실을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김 여사는 오전에 특검에 출석할 땐 취재진 앞에 멈춰서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전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조사는 오전 10시 23분에 시작해 7시간 20여 분 만인 오후 5시 46분에 마무리됐고 김 여사는 오후 8시 52분 조서 열람을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백족불량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김 여사를 피의자라고 부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신문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현악 청탁 의혹 등도 캐물었습니다. 조사에는 관련 부장검사들이 돌아가며 참여했고 명태균 통화 녹음과 의혹 관련자의 문자 내역 등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늘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김건희 특검은 잠시 뒤인 오전 8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섭니다. 정성호 법무장관까지 나서 구치소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번엔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영일 기자, 특검팀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까? 아직 특검팀 차량은 현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뒤를 보시게 되면 현장 앞 구치소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나와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이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건 이를 첫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입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에 저항한 게 아니라 잠시 더위를 식히고자 수의를 벗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최순실을 강제 구인한 사례를 들며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체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구치소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도 특검팀에 힘을 더했습니다. 정성호 장관까지 직접 나서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선 시도에서 실패했던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도 순순히 협조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 사저를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때 정치인 사면을 하느냐고 물었다며 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도 최근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건의한 겁니다. 3대가 말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사로
정치인과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을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은 검토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전한 야권 정치인 사면 요청을 취소하겠다며 광복절 사면에 정치인은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합니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습니다. 송 원내대표가 명단을 보내는 장면이 노출되며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진 데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명분만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전당대회 본 경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4명을 발표합니다. 출마 후보 5명 중 1명만 탈락하게 되는데 각 후보는 영남과 수도권을 찾아 막판 표심 호소에 나섰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예비 경선을 치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근거지인 경기도를 찾아 당원 간담회를 벌이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오전엔 전한길과 고성국 등 보수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 출연할 예정인데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본선을 앞두고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후보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여당 공격수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내려놔야 됩니다. 야당의 역할을 말살하고 여당만으로 운영하려는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동혁 후보는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다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대구에서 민생 투어를 진행 중인 안철수 후보는 전 국민 신뢰를 받는 전국 정당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6선인 조경태 후보는 경남도 의회를 찾아 민심에 반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본 경선은 합동연설회와 방송 토론회를 거쳐 2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최종 당대표는 22일 결정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에 대해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이 의원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에 나선 건데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여권이 이같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의원 손절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제명 조치를 발표하며 폐가 망신까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장난치다가는 폐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명은 추후에도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경우엔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당규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다시 주식 관련 악재가 불거지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수사 등 이렇게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과정들이 또 뒤따를 것입니다. 국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와 함께 국정기획의원 해촉을 지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AI 정책 등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을 맡고도 AI 관련주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며 지시하셨습니다.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주식 범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며 지시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 패가 망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여당의 사선 중진 의원이자 자신의 측근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이 마치 그 첫 케이스처럼 돼서 굉장히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찌됐든 어떤 지위에 있는 자든 지금 확인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민주당이든 대통령이든 정부로서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비위이고 범죄 혐의 사실입니다. 차명 거래면 당연히 금융실명법 위반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으로서 혹시 취득된 정보를 이용한 이 차명 거래였다고 하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 나온 것처럼 패가 망신시키겠다. 이 주식시장에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해왔기 때문에요. 당으로서도 당연한 조치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엄정한 수사 지시 또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게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 입장을 밝히고 나서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사람 붙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 제명할 거야. 그러니까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의원직 제명도 아니고 당적 제명이어서 어떤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나간 사람 자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는데 뭐에 대한 기대를 가졌느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찬물이 확 끼얹어졌잖아요. 그 세제 개편안, 특히 양도세 문제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찬물이 딱 그 끼얹어지면서 그러면서 국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차명 거래가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선의 법사위원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형식의 거래를 했겠는가? 그것은 결국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부정한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그 금융실명법 위반, 뭐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그런 법 같은 걸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이상한 게 있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일이 밝혀지자마자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의 진상 조사를 받겠다라고 그랬었어요. 모든 조사를 다 받겠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탈당했습니다. 탈당했다라고 한 이야기는 결국은 진상조사는 안 받겠다 그러한 이야기인데 뒷북치듯이 제명한 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기에 저 정도가 패가 망신에 해당하는 것인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법 위반이니까 범죄 행위에 혐의가 있는 거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사를 어디서 합니까? 그 증권거래 합수단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찰에서 한다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찰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 망신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전 좀 의심이 됩니다. 사실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화가 나는 점은 그 차명 거래 의혹뿐만이 아니라 이춘석 의원이 그 AI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으로서
그 관련 주식을 샀다는 그 지점인 것 같거든요. 이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매매한 종목 중에 특히 네이버와 LG CNS는 실제로 소버린 AI 육성을 위한 5개의 대표 선수 중에 선정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이춘석 의원이 이 종목들을 신용으로 매수를 했죠. 즉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가면서까지 매수를 할 정도로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추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같은 혐의들도 있습니다만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춘석 의원이 이 매매한 계좌는 계좌번호 끝자리까지 이미 사진이 찍혀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좌주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경찰은 신속하게 그 매매 거래 내역을 확보를 하고 나아가서 이춘석 의원의 휴대전화 그리고 의원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관련된 인물들이 의원과 보좌관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조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자,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면서 특검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이거야말로 진짜 특검 사안이. 국정기획위원회들이 위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이춘석 의원 딱 한 명일까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받은 거 다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3대 특검에서 국민의힘 배제했으니까 만약에 이춘석 특검 하게 되면 민주당 배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춘석 의원이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차명 거래했던 거 명백하게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죠.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사실 혐의가 소명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런데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인데 이게 과연 특검까지 갈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는 과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특검으로 과연 번질 문제인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근데 만약에 특검이 뭐 시작된다고 하면 뭐 민주당이 뭐 배제 뭐 이런 것도 저는 특별히 고민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뭐 앞으로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될 건데 또 이런 문제가 국민의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또 저희도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특검까지 갈 문제는 근데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는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수사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 또 압수돼야 될 물품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주식 계좌번호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화면을 통해서 어느 증권사인지까지 특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빠르게 입출금 내역과 매매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이 용이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입출금 내역을 통해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그 계좌를 운용했는지를 통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매매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은 매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1차적인 단서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강제 수사에 나서서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거래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했고 의원과 보좌관 간에 상당한 수준의 소통이 있었을 걸로 추단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의원실 내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 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달라라는 요구는 일축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추미애 의원이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에서 뭐 보수의 어머니다, 보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의 어떤 그런 강공 스타일이 오히려 보수 진영에 반사 이익을 좀 준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도 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알기로는 큰 우려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평가, 뭐 추미애 의원이면 땡큐다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요. 네. 그 결론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지휘했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맞았고 옳았고요. 그때 그게 바로 잡혔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행한 상황도 지금 국민의힘의 어려움도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땡큐라고 하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민주당 국회의원이든 우리 민주당 당원이든 전체가 일치된 의견이고요. 너무 오랫동안 검찰개혁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성찰과 반성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역할을 할 분이 추미애 의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견 일치가 있었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계속적 어려움을 주는 법사위원장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추미애 의원이 옳았다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의원 오히려 땡큐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역사상 관례는 뭐냐? 제1당에서 국회의장 갖고 가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서 가져가도록 하는 게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게 왜 관례였느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당이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형식적으로야 국회 부의장이 더 높겠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장 다음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그게 법사위원장이었고 그다음 여태까지는 어떤 정권도 이렇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여당인데 여당 대통령 뭐 당연한 거죠. 여당 국회의장, 여당 법사위원장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임으로 그 법사위원장 더군다나 강성 법사위원장이 그 지명이 된 게 우려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도움이 될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각종 TF에도 굉장히 강성 의원들을 배치를 해서 좀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에도 굉장히 그 강공 스타일의 추미애 의원을 넣으면서 강이 된 거예요. 너무 강하다 보면 부러지기 쉽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정치 행위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증오의 언어 그리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유능제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드러움을 통해서 강함을 제압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인사 라인업을 보면은 정청래 당대표 본인부터가 지금 증오의 언어를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9년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에 또 민주당의 입장과도 다소 다른 그 노조법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내에서도 신뢰가 공고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돼서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적인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검찰청을 이렇게 과격하게 해체한다든가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완전하게 박탈하는 형태의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 기간 피해를 겪고 나서야 이것이 원상복구된다면은 그것은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매우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제명의 의미와 파장까지 좀 짚어봤는데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본 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4명을 발표를 합니다. 반탄파로 분류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이 찬탄파로 분류되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 그리고 무게파를 내세우는 주진우 후보 중에
당심과 민심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컷오프 결과가 일단 나오죠. 예. 사실은 당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는 어느 한 분이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이른바 쇄신파에서는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리고 현상 유지에 가까운 분들 중에서는 이제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 이렇게 4명이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예선의 룰은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50,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가 50입니다. 본선에 가면은 당원 80, 민심 20입니다만은 비율이 5대5이다 보니 그리고 또 여론조사 방식이 전화 면접조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한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진우 의원이 최근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렸고 그로 인해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 또 당내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일정 부분 받고 있는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역시 대선 후보를 지낸 바 있는 안철수 후보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4분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속보 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 진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 8시에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성 법무장관도 최근에 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당부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이번엔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할 전망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어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한다면 결국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그 5분 중에 한 분은 탈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누가 탈락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진우 후보가 조금 탈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정치가 속성이 어쨌든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좀 당겨주는 그런 지지 세력이 있어야지 선출이 되는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러한 어떤 선명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인지도를 쌓기는 했지만.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3자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지금 구도가 누가 더 야당으로서 더 잘 싸울 수 있는가, 누가 강한 대표가 될 수 있는가로 흐르는 것 같은데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과 잘 싸워야 되고 견제를 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누가 국민의힘을 잘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는가, 그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더 여당과 잘 싸우는가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누가 더 당을 혁신을 잘할 수 있는가 이걸 뽑아야 되는데 지금 구도가 자꾸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국민의힘이 명분이었고 궁색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울 사람 이렇게 구도를 좀 합리화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보다는 좀 국민의힘을 잘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특검에 출석을 해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 총명하셨는지만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어제는 김건희 여사 조사를 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잠시 전에 짚어봤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상황입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조사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이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뭐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뭐 이런 의미를 좀 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요. 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겸손하다는 의미잖아요. 예.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법적인 함의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비록 전직 영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된 바가 없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적 지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제 특검에 나와가지고 조사받을 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없다 이런 취지로 저런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말을 다 했는데 혐의를 다 부인했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그럴 거로 예상이 됐죠.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제 조사 시간에 비추어 특검이 준비한 100개 정도의 질문이 다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소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조서 열람에 1시간 30분 정도도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짧은 편이죠. 예. 통상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의 조사 시간이라든가 조서 열람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진술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어떤 소명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정도의 간단한 이 답변들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김건희 여사의 전략은 지금 당장은 부인하고 다만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면서 일종의 동정 여론을 통해서 일단 구속은 피하자. 그리고 공판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어떤 이 승부수를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과연 특검이 추가 수사라든가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론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하고 있는 본인이 구속되지 않는다거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판에서 무죄를 받게 된다는 기대는 과거 권력이 배후에서 이걸 뒷받침할 때 가능했던 일이지 현재 김건희 여사는 아무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의자 신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할 때 관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뭐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기록, 또 뭐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이런 거를 딱딱 제시를 하면서 조사를 했다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일단 다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통화 녹음 파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가 확보되기 이전에 주장을 고수한다면은 그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주장이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화 녹음 파일은 일단 김 여사 본인의 육성이 담긴 것이고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죠. 계좌를 맡기면 40%의 수익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댔을 가능성, 그것을 유력하게 추단하게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녹음 파일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지만 몇 년간 조사에도 밝혀내지 못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 이후에 이 녹음 파일이 쉽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주 손모 씨가 방조범으로 처벌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의 적용, 나아가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더해보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 청구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특검이 한두 번 더 추가 소환을 한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제 소환했으니까 오늘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이건 결국 특검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또 신문 기사를 봤더니 다 부인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추가 소환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없다. 영장 청구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길을 건너며 도망치는 한 남성. 또 다른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인인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B씨는 200m가 넘는 거리를 도망쳤지만 결국 쓰러졌고 A씨는 쓰러진 B씨를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목격자들의 만류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두 사람은 이곳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B씨에게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식당 앞에서 한 차례 언쟁을 벌인 뒤 자리로 돌아갔고 잠시 뒤 A씨가 흉기를 든 채 B씨를 쫓아나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죽어야 된다고 계속 하고 있어요. 대치 상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고를 하고 밖에 나가니까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A씨를 발견해 살인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그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 설치 협박글을 올리니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죠. 이 소녀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테러 예고글이 또다시 올라왔고 글을 쓴 20대 남성도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장난이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잠시 뒤 소방대원은 물론 경찰 특공대와 군인들까지 출동해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낮 12시 반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발할 것이라는 협박글이 올라와 출동한 겁니다. 이로 인해 백화점 고객과 직원 등 4천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협박글을 올린 지 6시간 만에 제주에서 붙잡힌 작성자는 중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학생은 경찰에서 협박글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형법상 공중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이 올린 폭파 예고글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도 체포됐습니다. 댓글은 11시 넘어 달렸는데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13곳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붙잡힌 댓글 작성자도 장난이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지난달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독극물을 마신 20대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에는 남성에 대한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에 나옵니다.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입니다. 살해 이유가 뭡니까?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경찰은 독극물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아온 가해자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 돈 문제로 다투다 여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3, 4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말쯤 헤어졌지만 이후에도 남성은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드나들었고 수시로 연락을 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엔 가해자 때문에 느낀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별 직후인 지난해 11월 초 피해자가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엔 낮에도 3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다면서 갑자기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봐 겁난다고 적었습니다.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신고하고서 3일 안에 이사를 했어요. 다른 데로. 하지만 여성은 8개월 만에 이사한 집 근처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로스앤젤레스 FC 이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6시였습니다. LAFC 공식 입단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일단 LAFC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의 영입 우리의 꿈이었다라고 밝힐 정도로 굉장히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네. 기다렸고 6시에 일단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손흥민 선수 경기 계속 보려면 이 시간대 일어나야 되겠구나. 미국의 시차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 오전이 될 텐데 참 대단한 선수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기자회견 보는데 거기에 뭐 시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주위의 정재계의 인물들, 그러니까 꼭 축구뿐만 아니라 정말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딱 그 기자회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네. 참 대단하구나.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 시대가 좀 끝났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좀 아쉽구나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 LAFC와 토트넘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 공식화했습니다. 손 선수는 이제 토트넘 호스퍼 SNS를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작별 인사를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Yeah, all the Spurs fans. Yeah, I made such a hard decision that I will leave Spurs family, which was one of the hardest decisions I ever made. We're always in your history book, so very happy moments, and this is the right time to say goodbye. And yeah, I love you all. Thank you for amazing support for the 10 years. 네, 토트넘을 떠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했습니다. 일단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토트넘 뭐 친정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10년 동안의 그 활약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분명 지난 10년을 누군가의 한 시대를 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손흥민의 시대를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응원을 했고 또 지켜봤고 그러면서 일상이 어떤 지쳐 있을 때 위로와 위안을 줬던 그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고요. 전 손흥민 선수 지난 10년 동안 정말 일궈냈던 업적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토트넘의 역사가 140년이 넘습니다. 팀이 만들어진 지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그 해에 토트넘이 만들어졌고 140년이 넘는 역사에서 최다골 5위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뛰었을까요?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5위고 최다 출전도 5위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 또 토트넘이 한동안 우승 트로피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또 우승까지 들어올렸고 또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하나하나 수치를 이야기해도 전설이지만 그냥 이 존재감만도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와 위안을 줬다는 점에선 진정한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새벽마다 울고 네. 아쉬워하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여러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흥민 선수다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멋진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보다는 월드컵을 선택한 거죠. 사우디가 손흥민 선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알려진 제안 연봉이 얼마였냐면 45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450억은 또 어떤 금액이냐. 사우디는 세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 기준의 세율로 계산했을 때 실제 450억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우디가 제안했던 유럽에서는 한 800억 이상을 받아야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돈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거절을 하고 미국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지? 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미국에서 내년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렇죠. 월드컵이 열리는 나라에서 어떤 마지막에 어떤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내년에 있을 월드컵에서 어떤 최선의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싶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뛰게 되면 거기 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에 적응하기도 좀 쉽고 또 미국이 내년 월드컵이 열리는 것 때문에 자국에서 열리니까 시즌을 좀 빨리 당겨줘요. 끝나는 게 좀 빠릅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휴식과 또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손흥민의 선택은 돈이 아닌 월드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돈이 아닌 명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관심은 이적료가 얼마일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7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최고 수준인 거죠. 네, 역대 일단 이적료라고 하는 건 구단이 공식 발표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알려져 있는 건데 지금 알려져 있는 저 한 370억 정도의 예. 이적료는 미국 프로축구 역사상 최고액입니다. 어떤 선수도 받지 못했던 돈인데 물론 이적료라고 하는 건 예. 구단과 구단이 거래하는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가 370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 이적료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우리 손흥민 선수 데려갈게. 그 대신 그러면 우리 선수 데려가니까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선수의 가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역대 최고액을 줬다? 그것도 사실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이제 33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 정도의 금액을 줬다라고 하는 건 손흥민 선수의 상징성, 손흥민 선수의 이 존재감을 네.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LAFC에서의 어떤 활약 펼칠지 거기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활약 펼칠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짚어주신 것처럼 앞서서 이제 북중미 월드컵 내년에 개최가 됩니다. 손 네. 선수가 마지막으로 뛸 월드컵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팀에서의 활약은 당연히 주전으로 뛸 겁니다. 네. 근데 위치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전방일지 측면일지 그렇죠. 그건 이제 감독이 결정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몸 다 만들어졌다. 빨리 나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이적 절차에서 서류 같은 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번 달 내로는 뭐 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네. 뭐 내년 월드컵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을 잘 치르고 그래서 몸을 좀 더 올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실력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좀 저평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월드 클래스, 월클 논쟁이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월클이냐 아니냐.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네.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에서는 손흥민 다 월클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네.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걸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 월드컵에서도 정말 멋진 활약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도약 또다시 응원하고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내 생산 기업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이어서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에서 현지 시간 6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군인 5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용의자는 20대 현역 장병으로 사건 직후 체포돼 구금 중인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총기 사건이 발생한 뒤 군기지 일대와 인근 학교가 한때 폐쇄됐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미국의 한 해변에서 리트리버 한 마리가 서핑 대회에 참가한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해변에서 세계 도그 서핑 챔피언십이 열렸는데요. 파도를 즐기는 강아지들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수영을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리트리버가 구명조끼를 입고 서핑보드에 올라탔습니다. 견주의 도움을 받은 리트리버가 파도를 만나자 몸을 일으키고 중심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안정적인 자세와 진지한 눈빛으로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대회에 출전한 겁이 없는 강아지 20여 마리는 파도를 가르며 멋진 서핑 실력을 뽐냈습니다. 사람도 하기 힘든 서핑을 이렇게 개들이 하는 모습이 참 이색적인데 이 독특한 대회 언제부터 열린 건가요? 네, 올해로 9년째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대회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강아지 서핑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 분야에 출전한 강아지들이 파도 위에 머문 시간, 균형감, 그리고 수행한 묘기 등을 평가합니다. 올해 중형견 분야에서 5살이 된 프렌치 불독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장애를 갖고 있는 반려견주는 한 손이 없는 나와 스포츠 재능이 없는 내 반려견이 만든 놀라운 성과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아지들의 도전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지만 계절의 시계는 아직 한여름입니다. 여전히 날씨는 무덥기만 한데요. 남부지방에는 현재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습도가 90도 안팎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립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최대 80mm 넘는 빗줄기가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은 맑은 하늘 드러나며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당분간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2도, 대구 33도, 창원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남부지방에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에도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